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스키냥기입니다. 오늘은 라라이 필딩 작가님의 홀로서기 심리학이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우리가 의존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알아봅니다. 홀로서기의 개념과 더불어 타인의 평판, 들쑥날쑥한 감정, 과거의 상처, 습관적인 자기 비난 등이 기대는 이유와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2부에서는 감정 기복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감정 패턴을 확인하고 그것을 잘 다스리는 법을 담았습니다. 3부에서는 관계 속에서 홀로 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될 때 저절로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삶이 부드러워지는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부는 마음 챙김의 의미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마음 챙긴 엿보기 정도는 되길 바랍니다. 이 중에서 1부와 2부 자아편과 감정편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홀로서기를 권하는 이유. 작년 가을 어느 날 친구와 저는 낙엽이 진 공원 벤치에 앉아 친구의 3살 난 아이가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거칠 것 없이 자유로워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껏 세상을 탐험하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자라길 바라느냐고요. 곰곰이 생각하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성공하면 좋겠지. 사랑받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것보다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독립적인 어른이 된다면 엄마로서 내 일은 끝이라고 생각해. 독립,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른의 조건입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온전한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또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 노력하고요. 독립을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제로 여기지요. 하지만 임상심리학자로서는 홀로서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제임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찼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일도 잘하고 회사 생활도 원만하고 대인관계도 좋아 보이는 등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힘들고 외롭다고 말합니다. 홀로 설 수 없어서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만 어딘가에 기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존성 때문에 일상은 더욱 괴로워지고 말지요. 홀로 설 때 비로소 삶 전체가 달라지는 까닭.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길러서 삶의 주도권을 쥐는 것. 그것이 바로 홀로서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스스로 원만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합니다.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의 안경을 쓴 채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내리는 해석에 그리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비난에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또 자기 허물이나 못난 모습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따라서 기분과 행동에 기복이 없습니다.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으로 행동하지요. 그 결과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모나게 구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 자신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기꺼이 타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단점이나 부족함을 감추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그를 대하는 데 있어 부담감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삶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타인과 세상의 변화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에 걸려 넘어질 일이 줄어듭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에 의존하려 하고 그 때문에 상처 입기를 반복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잘 알고 자기가 내리는 판단과 행동에 믿음이 생기면 외부에 의존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 관대해지며 인생은 부드러워지지요.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이 바로 홀로서기에 있습니다. 그 무엇에든 기대고 싶은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 오락가락하는 감정, 상처를 주는 타인, 나를 깎아내리는 나쁜 버릇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힘이 든다면 지금 무엇에 마음을 기대고 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기대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기대게 된다면 그에 집착하는 마음까지도 있는 그대로 주위에서 바라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소될 때 행복에 이를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관찰하고 돌보는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해결됩니다. 자꾸만 기대고 싶은 당신에게 제가 홀로서기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홀로서기 팁을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을 돌보는 2가지 구체적인 방법. 마음을 돌봐야 한다는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나요? 자꾸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면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이니 마음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마음은 희한해서 고치려고 애를 쓸수록 엇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완전해. 부족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수록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강화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음을 돌보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감정이 들어도 그것을 억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진실로 착각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생각 모두 떠오르는 대로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힘이 약해져서 먼 곳으로 사라집니다. 익숙한 자기 비난이나 남 탓하는 버릇에 대처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그런 느낌과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관찰하세요. 그러다 보면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상처를 입는 등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자연스럽게 자극을 조절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2부는 감정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기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감정에도 패턴이 있다. 니나는 직장에서 누구보다 정확하고 군더더기 없이 일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면 그녀는 자신이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특히 사람 대하는 것에 약했던 니나는 처음 알게 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야 할 때면 상대방이 자신을 반기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부터 했습니다. 그럴수록 행동은 느려졌고 일은 진척이 안 됐으며 그럴 때마다 그녀를 의아해하는 동료들의 시선에 괴로웠습니다. 사람들은 프로직이 투철한 니나가 새로운 업무만 떨어지면
한동안은 지나치게 경직되고 불안해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요. 게다가 그녀는 그런 상황에서도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니나에게 당분간 하루를 관찰자 모드로 살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당사자보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훨씬 현명한 답을 찾는 상황을 목격합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서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욱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지요. 관찰자 모드가 된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내가 내 일상의 주인공이 아닌 관찰자 모드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정한 감정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파도에 무력하게 휩쓸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지요. 하지만 관찰자 입장이 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마치 먼 곳에서 불구경하듯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간단하게 관찰자 입장이 되어 일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식적인 틀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생각, 감정, 신체 감각, 행동 충동의 5가지 요소로 몸과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었고 그로 인해 신체 변화는 무엇이며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지를 적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써야 하느냐고요? 우리는 감정에 따른 행동을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서 거의 의식조차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시원한 가을날 기분이 좋아져서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친구가 전화를 안 해서 짜증이 납니다.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과정도 5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전화를 안 했다. 생각, 그가 예전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감정, 불안하고 화가 난다. 신체 감각, 쿵쾅대는 가슴, 달아오른 얼굴. 행동 충동, 당장 헤어지자고 말해야겠다. 문제를 발견했나요? 남자친구가 전화하지 않는 게 사랑이 식어서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생각과 감정은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언제나 빠지고 마는 내 마음의 함정입니다. 늘 걸려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사실 즐겁다, 슬프다, 화난다, 억울하다 같은 감정은 5가지 요소가 합쳐져 형성된 인식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은 채 뭉텅이채로 인식하면 감정이 드는 즉시 행동이 정당화되고 맙니다. 그가 전화를 안 했으니 화가 나는 게 당연하고 헤어져야 마땅하다는 결론이 납니다. 이는 서로 원하는 바가 아니지요. 5가지 요소로 감정의 패턴을 살펴보면 내 마음의 오류, 잘못 걸려지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매 순간 선택의 여지가 많아집니다. 그럴수록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정 기복을 이기는 7가지 행동요법. 감정 기복을 이기고 꾸준한 노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감정이 아닌 의지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결심이고, 둘째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목표 설정입니다. 만약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자꾸만 실패한다면 그 수준이 너무 높아서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다음 7가지 방법을 염두에 두고 목표를 다시 세우고 꾸준히 실천에 옮기도록 해보세요. 첫 번째, 결과가 아닌 목표를 설정하기. 목표는 결과가 아닙니다.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둘을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직장이 개인적인 가치관과 맞지 않아 이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때 목표는 가치관에 부합하는 직장을 위해 이직 성공이 아닙니다. 이직을 위해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기, 최소한 5곳에 이력서 내보기, 해당 직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에게 조언 구하기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결과를 목표로 설정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목표로 세우면 결과와 상관없이 목표 달성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의 경험이 늘어날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감정에 기대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두 번째, 실행의 수준 나누기. 목표를 정했다면 실행의 수준을 최상, 만족할 만한, 허용 가능한으로 나누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침 운동을 목표로 삼았을 때 최상은 헬스장에 가서 1시간 동안 운동하는 것, 만족할 만한은 밖으로 나가 30분 이상 산책하는 것, 허용 가능한은 집에서 스트레칭하는 것으로 세울 수 있겠지요. 아무리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이 저조해도 허용 가능한 수준은 꼭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감정을 알아채는 훈련하기. 감정 기복은 실천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앞서 말했듯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자기를 방해하는 감정이 떠오를 때 그것을 빨리 알아채고 대응합니다. 그래서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지요. 만약 당신이 감정에 잘 휘둘리는 편이라면 감정이 느껴지는 그 순간을 인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좋은 방법이 감정을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을 사실과 느낌으로만 정리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상사가 보고서를 다시 써오라고 했다. 그 순간 가슴이 쿵쿵 뛰고 뒷골이 뻐근했다. 화가 나고 분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을 빼는 일입니다. 상사가 나를 싫어한다거나 무능력하다는 판단은 빼야 합니다. 생각은 결국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비난으로 흘러 감정을 더욱 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훈련 시간 정하기. 감정을 인지하는 훈련을 빼먹지 않도록 익숙한 행동 뒤에 연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한 뒤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처럼 매일 하는 행동에 이어붙이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실행하고 나면 스스로에게 보상하기. 최상을 며칠에 지속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세요. 아침에 헬스장에서 1시간씩 주 3회 운동했다면 주말에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한 끼 식사를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보상은 최고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섯 번째, 목표와 실행 여부를 주변에 알리기. 목표를 위해 애쓰는 과정에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당신이 세운 목표와 실행 상황을 알리세요.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지가 굳건해지고 행동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일곱 번째, 목표와 가치 기억하기. 꾸준히 실행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치와 목표를 다시 읽어보세요. 매일 볼 수 있도록 핸드폰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기복이라는 나쁜 습관을 이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싶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싶었을 때 처음 마음으로 써놓은 기록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무엇이든 기대는 사람은 그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기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기분에 나를 맡기면 그냥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풍부한 것도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감정을 잘 느끼되 그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이라고 생각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길에서 자꾸 넘어진다면 감정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부터 들어보세요. 감정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하지만 감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나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될지 모릅니다. 네,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일이든 여유 있게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잘 대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쉽게 화를 내지도 않고 쉽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가끔씩 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욱하기 전에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후회로밖에 안 남습니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감정의 패턴을 잘 알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킨양기였습니다.